그 앞에서도 많은 설명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드럼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첫 번째 1943년도에 이런 드럼 같이 생긴 다이레스 머신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 최초로 이제 인터널 IB 피스툴라가 개발이 되었고 67년도에 엔드 투 사이드 아나소시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브레시오 시민은 그 시미노 아펠 피스툴라입니다. 사실 이게 아펠이 외과에서 나머지 내과에서 선생님들인데요. 1966년도에 NEJM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BF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 중에 ABF 타입, 아나소시스 타입은 네 가지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아테리의 엔드와 베인의 사이드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드 투 사이드가 있고요. 아테리의 사이드와 베인의 엔드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엔드 투 엔드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드 투 사이드를 보면요, 이게 아까 앞에 피스톨에서 보셨듯이 가장 최초로 개발된 ABF 타입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근데 지금 쓰지 않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수술하다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뒤에 펑처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포스테리어 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뒤집어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뉴리즘이 다른 피스톨에 비해서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테리가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이게 뻣뻣한데 베인도 한쪽이 양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당겨져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나스모시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깝게 있는 아나스모시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호가 되었고, 주로 이제 이 아나토미카 스넛박스 만들 때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 터뷸런스가 여기 많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아테리 플로우가 오히려 베인으로 가는 게 많이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만들 때는 보통 다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압력이 걸리면서 이 디스탈 쪽에 있는 베인의 밸브가 망가지면서 우리 그 하지정 메뉴처럼 밸브들을 쭉 타고 역류가 생기면서 이 핸드 이스케미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요즘에 잘 쓰고 있지 않은 방법이 된 겁니다. 다음이 아테리의 사이드와 베인의 엔드. 지금 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일 모든 서전들이 이거부터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이 장점이 베인을 다이섹션 해가지고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꽤 베인과 아테리 사이가 멀어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스테이 신드롬이 사이드 사이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페이턴시가 비교적 좋고, 베인을 이렇게 아나스모시스 했을 때 매추레이션 되는 과정 중에 베인이 빨리 커집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 리스크라기보다는 사실 이 베인을 다이섹션하면서 베인을 다치지 않게, 우리가 가능한 베인은 노터치 테크닉으로 가져오는 게 좋거든요. 가능한 덜 만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인을 많이 만져야 되니까 테크니컬하게 조금 더 민감하고요. 그다음에 이 베인 자체가 굉장히 나풀나풀거리기 때문에 아테리나 아니면 이렇게 사이드 투 사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트위스팅되거나 킹킹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조심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베인의 아테리의 엔드와 베인의 사이드를 연결한 방법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인데, 이 아터리를 다이섹션 해가지고 베인이 옆에 붙이는 거죠. 베인은 대신에 굉장히 미니멀하게 다이섹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이 있는데, 이 연구의 6개월간 프라이머리 페이턴시를 봤을 때 레이다 테크닉이 93% 페이턴시를 보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종류의 엔드 투 사이드 아나스모시스가 52% 정도의 페이턴시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 데이터를 조금 믿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인 ABF의 페이턴시가 너무 낮거든요,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사실 이 레이다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좀 인위적으로 낮춰지지 않았나고 의심이 될 정도의 그런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이드 투 사이드와 비슷하게 이 디스탈 쪽에 베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너스 하이퍼텐션의 위험은 항상 있고요. 그리고 아터리를 다이섹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인에 있는 브랜치를 잡을 때는 사실 베인은 브랜치가 좀 끊어지더라도 전체적인 환자의 팔에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베인 콜라테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터리에 이렇게 다이섹션 하려면 아터리에 있는 그 스몰 브랜치들을 다 이렇게 라이게이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서전 입자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만들고 나서도 되게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추후에 핸드 이스케미아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는 엔드 투 엔드 아나스모시스입니다. 이 엔드 투 엔드 아나스모시스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잘 안 쓰냐면요, 이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터리와 베인이 직경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상상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엔드 투 엔드를 자주 해야 되는 거, 우리 카로티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마른 목걸이 패치를 붙여가지고 직경이 두 개 다르지만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라디알 아테리를 다이섹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컷다운 해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핸디 익숙이면 리스크가 높아지고요. 특히나 우리가 CKD나 뭐 ESRD 환자 많은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에 좀 뭐랄까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가 우리가 만들어서 유행을 했었을까? 그럼 이제 딱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게 아터리 베인의 아나스토모시스를 했을 때 이 모양에 따른 플로우를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디파이드와 종래의 일반적인 AVIP의 흐름을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이게 일반적인 AVIP에 비해서 액티브 앵글을 이루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앵글을 이뤘을 때 훨씬 더 이 모디파이드 모델에서 플로우가 막 꺾이지 않고 그 터뷸런스도 적게 일어나고 디스터번스도 적게 일어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탠다드 모델에서는요, 이 첫 번째로 오는 프라이머리 스트림이 이 혈관의 반대쪽, 베인의 반대쪽 벽을 때리면서 솔링이 생기고 피가 이게 돌면서 피가 안 흐르는 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스테가노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이 부분에서 리스테노시스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기대가 됐었고요. 실제로 아나스토모시스의 속도를 보더라도 모디파이드 모델에서 훨씬 더 속도가 적고 이렇게 컨벤셔널 모델에서는 심지어는 역류가 생기면서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역류까지 파형까지 관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D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솔링 패턴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여기 위까지 계속 전달이 되는데 모디파이드 이렇게 둥글게 루프를 이런 경우에서는 디스턴스가 굉장히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의 파시벌한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거죠. 유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인티멀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기는 일반적인 AVIP에서 생기는 원리를 보면요, 이렇게 플루가 꺾이는 부분과 꺾이지 않는 부분에 이 매추레이션이나 혈관에 대한 영향이 다 달라집니다. 특히나 보면은 이런 월시어 스트레스가 방향이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쑥 지나가는 데서는 베이조 다이레이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월의 매추레이션, 다이아메트가 넓어지고 매추레이션이 리보드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기고 한쪽이 벽이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쪽이 압력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불균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베이조 다이레이션이 오히려 줄어들고요. 인티멀 하이퍼플레지아가 생기고 AVIP 스테노시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임상적으로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를 70명, 엔드-투-사이드 아나스토모시스를 70명 해서 비교를 했었고요. 코모비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엔드-투-엔드에 비해서 엔드-투-사이드가요, 스테노시스가 적게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21%, 2%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었고, 프라이머리 페이턴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엔드-투-사이드가 조금 더 좋게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현상을 우리 랩 모델에서 프리플랩, 그러니까 조직의 혈관이 붙어있는 센서를 가져와서 그 조직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걸 가지고 연구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나스토모시스 그룹을 4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펑셔널하게 엔드-투-엔드고요. 이게 엔드-투-사이드입니다. 플로우가 유지되면서 하는 거고, 밑에 베인도 여러 가지로 맞춰봤습니다. 보면은 그룹 3,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엔드-투-사이드 모델에서 서바이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크로시스가 가장 거의 없었고, 아테리, 베너스, 스로모시스가 제일 적게. 결과가 이게 그룹 3가 제일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게요. 같은 엔드-투-사이드 아나스토모시스 아터리일 때 베인의 모양이 다른데요. 베인도 엔드-투-엔드랑 엔드-투-사이드가 있는데 엔드-투-사이드 모델에서요. 이런 네크로시스라든지 아테리알, 스로모시스나 비너스 스로모시스 이런 이 퍼센트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도 약간 더 좋고요. 루포에서 이게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거와 좀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은 논문에서 다른 실험을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같은 엔드-투-사이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혈관에서 아래쪽에 클램프를 잡아가지고 펑셔널하게 엔드-투-사이드를 만들어 본 거죠. 그랬을 때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가 차이를 봤더니 역시나 엔드-투-사이드 모델에서 플로우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페리페럴 리시스턴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플로우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페리페럴 리시스턴스가 높아진다면은 이거는 이제 인터널 루미널 프레셔가 증가하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런오프 된 베슬의 스테노시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브라키오세팔릭 AV 플루를 만들었을 때 그게 하이퍼 펑셔닝 했을 때 오히려
더 잘 피가 가는 게 아니고 아치나 아니면 센트럴 베인의 스테노시스가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제 증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전들이 이런 아나스토시스를 만들 때 이 아나스토시스 자체를 크지 않게 유지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아까 그 테이퍼드 그래프트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요. 가능하면 아나스토시스를 작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결국은 스틸 신드롬이나 아니면 아치나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를 최대한으로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즈가 가지고 이 아나스토시 사이즈 가지고 한 연구가 있는데요. 레귤러 사이즈가 8에서 10mm고요. 스몰 사이즈가 5에서 6mm입니다. 근데 스몰 사이즈에서 스틸 신드롬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나는 건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페이턴시 면에서도 사실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이게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컨더리 페이턴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즈, 그 압력과 그다음에 플로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ABF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터리 간에 그 베인 그래프트를 썼을 경우입니다. 바이패스를 한 거거든요. ABF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낮고요. 뒤에 런오프 베슬이 센트럴 베인이나 아니면 서브클라 베인 같이 큰 베인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고 플로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인 그래프트 바이패스를 썼을 때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나가는 쪽이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이 높고 플로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저항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그 AV 피스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 페리페럴 레시스턴트가 있으면서 아웃워드 리보데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혈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매출레이션이 생기고 베인 그래프트 바이패스 서저리에서 했던 것은 하이페 그 페리페럴 레시스턴트가 높으면서 월 시커닝이 나타나더라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스테노시스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엔드 투 사이드와 엔드 투 엔드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쪽 왼쪽의 그림들이 맥시멀 블러드 플로우고 이쪽 오른쪽이 미니멀 블러드 플로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스테노시스가 생기는지 봤더니 비교적 이 디스터번스 이렇게 와류들이 생기면서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압력이 낮은데 진동이 생기는 시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네온티만 하이퍼플라제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로우가 가는다기보다는 한쪽이 압력이 높으면서 반대쪽이 압력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엔티만 하이퍼플라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엔드 투 사이드랑 엔드 투 엔드는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좋아지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 아나스토시스는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었지만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나스토시스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엔드 투 엔드 아나스토시스라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면 아나스토시스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다이섹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다이섹션을 줄이고 엔드 투 엔드를 하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모양만 봐도 터뷸런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엔드 투 엔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저항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계속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한 명인데 82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DM이 없는 환자였고요. 그래서 아테리도 대충 이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맨날 만드는 환자니까 ICABF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6주 뒤에 손가락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전형적인 스틸 신드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런데 초음파를 봤는데 혈관 크기가 세플 베인 크기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볼륨 플루어가 이건 아마 좀 생각보다 투석이 되는 걸 봐서 생각보다 좀 낮게 측정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뒷살 라디알 아터리에 플루어 인베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틸 신드롬 같은데 증상은 같은데 스틸 신드롬이 심하게 안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스릴도 약하고요. 그러면 이 베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터리의 문제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당뇨가 없어서 좀 간과했지만 실제로 이게 아터리의 라디알 아터리나 울라터리 여기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세가 82세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라디알 아터리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크기가 좋기 때문에 얘를 살리면서 이 스틸 신드롬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 라디알 아터리 이렇게 있는 쪽에 이 라디알 아터리를 디스탈을 라이게이션 하면은 스틸 신드롬은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아터리가 안 좋아서 생긴 경우에는 더 악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이 아터리를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다가 세팔릭 베인도 살리면서 이게 멀리서 이렇게 브라키얼 아터리에서 그래프트를 따가지고 이때 이제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스틸 신드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 400mm 테이퍼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트 자체를 펑처에 쓰는 게 아니고요. 펑처는 그대로 세팔릭 베인에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인플로만 가져오는 거죠. 인플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엔드 투 엔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엔드 투 엔드 아나스토시스를 하고 나니까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바로 색깔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용하게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베인 아나소시스를 보면요, 베인 아나소시스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정광훈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엔드 투 사이드로 연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엔드 투 엔드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2011에 나온 교과서인데, 그래서 일단 교과서적인 방법에서는 엔드 투 사이드가 스탠더드 메소드이긴 합니다. 근데 엔드 투 엔드 베인 아나소시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엔드 투 엔드 아나소시스는요, 우리가 그 서브큐의 혈관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딥베인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딥베인에다 갖다 붙일 수 있고, 그 딥베인에서 이 다이섹션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붙일 수 있고 한데, 예상되는 장점이 아까랑 비슷합니다. 앵글 자체가 스무드하게 내려갈 거니까 사이드 엔드 투 사이드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게 플로의 꺾어짐이 없이 스무드하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프롤롱하게 페이턴시가 좋을 것이다. 페이턴시가 더 좋을 것이다. 오래갈 것이다. 그리고 인테만 하이퍼플라지아도 덜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테크니컬하게 조금 더 어렵고 이 크기가 다르니까요. 크기를 좀 더 조작을 해야 되고 안지오플라스티를 해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것이 이 연구에서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지오를 해보면은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항상 좀 다르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엔드 투 엔드 사이드 아나스모시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나스모시스가 있을 때 아나스모시스에서 한 1, 2cm 뒤에 여기서 터뷸런스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압력이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서 스테노시스가 생기는 건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생깁니다. 실제로 여기 또 있으면 여기에 스테노시스가 생기는 것이죠. 아나스모시스를 여기하면. 근데 엔드 투 엔드 아나스모시스에서도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엔드 투 엔드 아나스모시스 직후에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생기고 혈전까지 생겨있고요. 여기 보면 구경이 조금 다름으로 인해서 쭉 이게 럼프 베스를 따라서 스테노시스가 길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엔드 투 사이드 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서큘레이션이 생기고 여기에 압력이 떨어지는 부분, 플루어가 잘 안 흐르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스테노시스가 생기는데요. 엔드 투 엔드일 경우에도 이렇게 구경이 똑같이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리서큘레이션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그래프트와 이 베인의 사이즈가 미스매치일 경우에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6mm나 7mm 이런 거 베인을 그러니까 그래프트를 쓰는데 붙이는 베인은 2mm, 3mm니까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압력이 지나갔을 때 이 뒤에 있는 베인, 비교적 직경이 좁은 자기 혈관에 쭉 따라서 시어 스트레스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베인들은 좁아지게 되고, 아까도 계속 설명이 나왔지만 이런 쿠베라 같은 이런 전용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베라가 되고 있고,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우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베인 아터리에 바이패스 했을 때, 그래프트로 바이패스 했을 때보다 AB 그래프트에서 좀 더 이런 좁아지는 스테노시스, 월시어 스트레스가 좀 더 길게 나타나고 좁아지는 구간도 좀 더 길게 나타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계속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히로 그래프트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이거는 펑캐스랑 그래프트랑 합쳐진 거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써질까는 좀 의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나스모시스로는 엔도바스큘러로 아나스모시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커머셜하게 이미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엔드 투 사이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 투 사이드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이나 모든 디스어드밴티지를 다 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엔도바스큘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사실 수술적으로 하는 AV ICAVF나 BCAVF 우리 엔드 투 사이드 이런 거에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아터리 사이드, 베인 엔드 이런 식의 일반적인 엔드 투 사이드는 스탠다드 메소드로 추천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요. 하지만 엔드 투 엔드도 가끔 이제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가 나서시기 전에, 그러면 최천중 교수님은 인졸관에서 정맥문학을 엔드 투 엔드로 주로하세요? 엔드 투 사이드로 주로하세요? 엔드 투 엔드보다 사실 엔드 투 사이드가 조금 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안지오플라스티를 할 필요가 좀 더 적고요. 그다음에 엔드 투 사이드가 토미를 그냥 길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인에
인시전을 조금 길게 넣으면 금방 해결되기 때문에 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테이 신드롬이나 이렇게 좀 의심될 만한 잘생길 만한 사람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환자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뒷살 쪽에, 그러니까 지금 아나스토모시스보다 뒷살 쪽에 그냥 묶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드 투 사이드로 묶고 뒷살 쪽을 그냥 묶어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펑셔널하게 엔드 투 엔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아까 연구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우리가 46mm를 쓰는 것도 서든 프레퍼런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왠지 조금이라도 좋겠지 이런 마음의 안식이기 때문에 펑셔널하게 엔드 투 엔드 만들고 있습니다. 최천식 원장님이나 정강훈 교수님 학사는 정맥 이절관에서 정맥문화고를 엔드 투 사이드를 주로 이제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김대현 원장님이나 이재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엔드 투 엔드로 아마 인절관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되신가요? 남길과 김대현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엔드 사이드를 좀 선호했는데요. 아무래도 나와 있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얘기를 이재진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PTA가 좀 수월합니다. 엔드 사이드보다 엔드 엔드가 PTA가 좀 수월해서 선호하게 되는데, 다만 테크닉적으로 문합할 때 베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베인 토전이 꽤 흔해서 그 베인하고 그래프트를 엔드 투 엔드로 붙일 때 내가 라인을 잘 지키는지 그 여부를 그 쫓아가는 게 초반에 조금 러닝 커브로 좀 필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엔드 투 사이드가 사실 가끔 PTA 저도 하고 있지만 장점이 생기는데, 아까 46mm 그래프트에서는 PTA가 확실히 어려운 거가 보이기 때문에 저도 아트리 문합은 그냥 난테이퍼드로 하거든요. 그런데 베인 아나스토모시스는 엔드 투 사이드도 나름 장점이 있는 게, 그 위쪽에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생겼을 때 환자가 예를 들어서 말 못 오는 상황이 생기거나 어쨌든 플로우가 그래프트 안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가지고 보면 아나스토모시스보다 살짝 디스탈에 그 콜라테럴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이는 거기서 콜라테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위쪽은 막히거나 좁아진다 하더라도 그래프트 안에 플로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소롬벡토미까지 해야 될 경우가 그냥 PT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아테리는 파샤 안에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리코멘드를 아웃플로우 베인은 슈퍼피셜 베인을 공부를 하고, 슈퍼피셜 베인이 없으면 딥베인도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리 문합이든 베인 문합, 그리고 이제 팔은 실린더 쉐입입니다. 원통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위치가 바뀌면 위아래 그가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다이아미터의 베인 그 직경을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뒷베인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키를 많이 열어서 베인을 조금 더 많이 익스포즈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수고와, 위치가 바뀌는 베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전이나 킹킹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는 중간에다가 문합을 하는 게 그런 킹킹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또 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수술할 때 고려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그 베이실릭 베인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방금 이제 슈퍼피셜 베인을 하는데, 그 그래프트 할 때 왜 가능하면 브라키알로 하려고 하는 건, 왜 포함 루프 그래프트를 쓰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만드는 옵션이, 세컨드 옵션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 세컨드 옵션 중에 브라키오세팔릭을 못 만드는 경우에 이제 루프 그래프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베이실릭 베인을 써버리면 나중에 베이실릭 베인 트랜스포지션 해가지고 어퍼함에 만들 수 있는 자기어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실릭 베인을 좀 살려놓고 있으면 나중에 베이실릭 베인 트랜스포지션 만들어가지고 자기어건을 한 번 더 생기는, 어퍼함에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브라키알 베인보다는 사실은 베이실릭 베인이 더 좋긴 한데 브라키알 베인에다가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엔드 투 사이드가 훨씬 편하게 됩니다. 예, 김대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정신병원 신장내과 김대현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엔드 투 사이드로 하면 어플로비에 스테노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아래 역류를 하긴 하지만은 페이턴시가 유지되기 때문에 막힐 위험성은 없다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그러면 브라키오 그다음에 아티큐비탈 베인 사이드 투 엔드 투 사이드로 문합한 환자였었고요. 그 환자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쪽으로 올라가는 아웃플로 베인이 막혀 있었, 그러니까 좁아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막혀서 와봤더니만 초음파를 보니까 이제 포함 세팔릭 베인, 립세팔릭 베인으로 이제 계속 역류가 되었던 환자인데 거기까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환자는 PTA를 시도를 했는데 영상의학과에서 결국에는 못했고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엔드 투 사이드로 되어 있으면 이 디스탈 베인에 스테노시스가 있는 거를 놓치는 거죠.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놓치게 되면 결국에 이게 나중에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어떤 거가 될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늦게 막히니까 환자가 플로우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이제 프로시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위에가 좁아지고 있거나 플로우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루틴으로 서벨랜스를 이렇게 특히 심장내과 선생님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잘 플로우가 잘 가고 있는지 형식 그 초음파를 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다만 김도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으면 좋죠. 디스탈 플로우가 프록시말 플로우가 막혔을 때 얼터너티브한 패스지가 되면 너무 좋긴 하지만 둘 다 막혀버릴 때는 정말 세이브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뭐 어떤 게 엔드 투 사이드, 엔드 투 엔드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베인 그러니까 그라프트 베인 아나스토모시스에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만 그라프트 베인을 엔드 투 엔드로 잘만 그 얼라이먼트를 딱 맞춰가지고 잘만 붙여놓는다면 굉장히 편안한 디텍도 좀 빨리 되고 시술하기 좀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김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에서는 정말 그 둘 다 막혀버리면 정말 PT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뭐 수술 다시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 디베이션은 아니니까요. 근데 엔트스 엔드의 장점도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브라키알 베인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네이티브 AVP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활용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베인 같으면은 우리가 어쨌든 한 번 더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혈관이 특히나 엔드 투 엔드로 해버리면은 이 리플렉스가 밑쪽 아래쪽으로 오는 건 거기에 그냥 막고 시작하는 거, 제가 펑셔널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스틸 신드롬이나 아니면 베너스 하이퍼텐션으로 해서 뒤에 막고 시작하는 건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둘 다 막히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는 이제 한 가지 미리 막아놓고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증상이 일찍 나타난다. 어차피 일찍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견만 잘하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예상도 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슈퍼피셜 베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슈퍼피셜 베인 나중에 네이티브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베이직 베인 트랜스포지션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기회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만약에 브라키알 베인이 쓴다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천주 원장님 말씀이 장단점이 동시에 될 수 있다고 느끼는데 브라키알의 포원 루프그라프트로 처음에 조성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상방으로도 가고 하방으로도 가고 얘는 그런 그레이가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올라가는 게 막혀도 아래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게 이제 살아있으니까 환자가 가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인공신장실에서도 구루도 좋고 띠르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끔 혈류량을 재봐도 혈류량도 흉흉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미 올라가는 건 막혔는데 역류해가지고 오퍼레이팅 벤 통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콜라테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살아있고 그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지내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인절관은 워낙 잘 막히지 않습니까? 인절관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그 환자는 서지컬 스로베토미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은 사실 그 포암 루프라프트의 혈전증으로 왔을 때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 하면은 30분도 안 걸리는데, 근데 그 환자의 경우에는 막힐 때마다 수술로 혈전 제거술을 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가서 이제 점프그래프트를 해준다, 아니면 다른 형태로 리뷰전을 해준다, 그것도 결국 이제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인터벤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마주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없으시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